저희가 미래국토 포럼이 2014년에 한반도 국토 포럼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미래국토 포럼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원래 늦어도 6월 달에는 첫 포럼을 시작했는데 올해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춰져서 이렇게 휴가 시즌에 우주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그 점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6개월 기간 동안 4번의 이제 포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일정이고 뭐 끝나자마자 지금 8월 달에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그 슬로건은 초고대 AI 시대의 건설 도시 모빌리티 혁신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AI를 적용하는 뭐 그런 스몰 AI가 이제 AGI가 돼서 이제 사람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ASI 그래갖고 슈퍼 인텔리전스로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AI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야에 일하건 저희가 이제 AI를 저희가 무시하고 또 사용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고 최근에 뭐 우리 LLM 모델, 우리 GPT나 뭐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이 학계나 우리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크게 4개고요. 첫 번째 오늘 하는 거는 AR 기술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특히 최근에 모빌리티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빌리티 이슈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AI 시대 도시에 관련된, 도시 기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거고요. 세 번째는 건설 분야 기술에 대해서 AI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는 10월달 예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안전과 재해 예방에 우리가 어떻게 AI를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올해 4차례를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얘기는 또 잠시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가 참석하신 귀빈분들 조금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원래 김기남 회장님이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오늘 아마 사자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모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부회장님께서 오셨는데 두분 김현모 부회장님이랑 승재 부회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펀딩도 해주시고 우리 국토교통과학원 과학진흥원의 우리 박승기 원장님 한 번도 안 빼주시고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토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오늘 또 사회를 맡으신 강호인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영구 한국건설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공동위원장. 그리고 또 한 분의 우리 공동위원장님 우리 김현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현수 나오셨습니다. 부산 담당이 먹힌 특별히 드리고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소개하지 못하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가 30분부터 시작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분위기를 좀 띄운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7월 말에 또 무진인데 여기 자리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채웠어요. 그 얘기는 오늘 서브젝트가 AI와 모빌리티가 서로 연계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국가 10대 사업, 9대 사업에 들어가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또 건설환경 국가위의 분들도 많이 오셔와 주셨어요. 그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모빌리티 분야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이크를 우리 강원 장관님한테 좀 넘기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현대 자동차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 3등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1988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온 걸 갖고 미국 사람들이 야 현대가 자동차를 한국이 만든다고 그래갖고 코우스 쳤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세계 3위 거대 자동차 왕국으로 이제 저희가 나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요, 이게 중국이 정말 걱정스러워요. BYD도 그렇고, 뭐 CATL도 그렇고, GD 자동차도 그렇고, 중국이 보니까 엄청나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차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갖고, 자율차 기술은 이제 저희가 차세대 어떻게 보면 먹거리인데 중국이라는 커다란 경쟁자가 앞에 저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지만 저희는 그 데이터를 제대로 써서 이 AI를 학습시키고 자율주행을 또 이렇게 진보시키는데 별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어서 저희 공학한림원 그 자율주행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이 국가에서 만드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 갖고 차량 기술 플러스 인프라 기술을 이렇게 합쳐 갖고 자율주행을 세계 1등으로 가자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여기 김영기 위원장님도 나오셨지만 저희가 이제 주행 차량이 달린다는 거 차량이 주행한다는 게 그냥 운전자와 국가와 정부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이 그거를 서포팅해서 어떤 주행 사업자라는 민간 사업자가 이 차를 운행하는데 차량 기술과 합쳐져서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영국에서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새롭게 법이 통과가 돼서 자율주행 오퍼레이터라는 게 나와서 이제 민간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원격에서 지원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가는 방향과 같긴 하지만 이제는 속도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이 차량 기술 플러스 인프라 기술을 융합한 이런 기술에서 앞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 공학한림원의 자율주행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터치하고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모빌리티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될 수 있지만 곧 또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벌써 따라잡혔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한 이 모빌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지 옛날에 우리 통신 이런 정보통신이 세계 1등이 됐듯이 이 분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견들을 서로 한번 모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강호인 장관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고요. 네, 오늘 많이 참석하시고 자료를 메워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우리 장관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 국토교통포럼 공동의장 강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39회 미래국토교통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대 위에 올라오지 않고 우리 연사 패널님들은 나중에 각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연사와 패널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사 한 분과 패널리스트 세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기조 발표를 해주실 중앙대학교 손기민 교수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SK 마이서니 김지현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김수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윤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사 패널분들의 경력은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발표를 수락해 주신 연사 패널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미래국토교통포럼에서는 AI 기술 현황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은 특히 미래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AI 기술이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미래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AI 기술과 모빌리티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이에 연사이신 손기민 교수님께서 먼저 30분간 기조 발표를 해주시고 이후 세 분의 패널리스트께 포럼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 업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손기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림원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AI 기술 동향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주제로 30분간 여러분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일단은 AI에 대한 일반적인 동향 및 발전 방향하고 이제 AI에 대한 정의와 구분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AI가 모빌리티와 만났을 때 어떤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린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사례를 이 모빌리티 AI 분야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AI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뭐 글씨를 인식을 하고 음성을 인식을 하고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뭐 문장을 독해를 하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뭐 미분 방정식 같은 거는 잘 풀어줬는데 그동안 이걸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 2010년도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그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IMF 자료인데요. 인간의 평균 그 능력을 제로라고 했을 때 뭐 손글씨, 음성 인식 여러 가지 분야에서 2010년 이후에 인간의 능력을 이제 능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터닝 포인트가 된 두 가지 기술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자연어 처리 부분과 이미지 생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연어 처리가 2017년에 저 제목을 보시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아주 대담한 너희들이 필요한 게 attention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다라는 논문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러고도 이렇게 대담한 제목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지금 챗GPT가 만들어진 원형을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는 그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잡음으로부터 그 진짜 같은 가짜 사진들을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밀한 사진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지금 현재 2024년 AI 데이터인데 지금 보시는 이 비디오가 뭐 보안상 지금 구동은 안 되는데요. 저 사진이 비디오의 한 캡처 사진인데 그 실사로 찍은 게 아니고요. 그 동경 시대를 걸어다니는 여자 비디오를 만들어줘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그 영상 인식과 영상 생성과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 정도의 기술이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는 이 AI가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폴더를 찾아가서 파일을 열고 뭐 고치고 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게 그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듯이 인터페이스가 바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인사평가 관련해서 내가 적어놓았던 파일 찾아줘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는 언어 방식으로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AI 최근 동향과 뭐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림원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줍니다. 초안을. 오늘 이 자료는 그렇게 만든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아까 황기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바라볼 미래는 종합지능 AGI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GI가 그냥 컴퓨터상에서 존재하는 것과 휴머노이드에 장착되는 것과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알파고가 계산을 하면
알파고가 선정한 위치에 바둑돌을 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두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바둑돌을 정교하게 놓을 수 있는 그 로봇가 알파고 대신, 그러니까 사람 대신 바둑을 뒀다 그러면 아마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휴머노이드와 AGI의 결합은 인조인간의 탄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뭐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장 이 AI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AI 구동을 하고 학습을 하고 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쪽 AI 쪽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모형을 가볍게 소형화할 것이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면서 그 여러 가지 뭐 증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 같은 경우는 그 대형 모델에서 돌아가는 결과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하면 그 열을 식히는 데만 뭐 500ml 생수 한 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AI의 성능이 물량과 비교를 비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얼마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느냐가 그 AI 성능을 올리는 그런 차원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대 기업들은 그 엔비디아 GPU 잘 아시죠? 그 엔비디아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의 군비 경쟁이 굉장히 심각한 차원입니다. AI에 대한 단순한 그 간단한 그 정의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럼 AI가 뭐냐?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은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이 정의가 태어난 것은 한 1950년대부터 이 정의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뿐이지 사실 이 정의는 오래된 정의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센스, 감지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현상에 적응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AI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요 기능만 있으면 굳이 학습 기반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건 또 이 정식 정의가 있는데요.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어떤 타스크를 일을 할 때 프로그램이 일을 하는데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그 안에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퍼셉트론이라는 그 다층 구조를 가진 다층 구조의 퍼셉트론을 프로그램으로 한다 하면 그걸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자가 또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AI, 머신러닝, 딥러닝이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최근에 2010년도 이후에 딥러닝 기반, 학습 기반의 AI 모델 이전에는 뭐였냐? 그전에는 우리가 룰 기반이라는 AI를 사용을 해서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게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엑스퍼트 시스템과 학습 기반의 차이는, 엑스퍼트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만약에 다수의 이프문이 존재한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 논리가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 학습 기반의 AI가 아니라 기존의 룰 기반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대부분 룰 기반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학습 기반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공급을 하고 프로그램을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인풋만 넣었을 때도 아웃풋을 뽑아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학습 기반의 AI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기반 AI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지도형, 비지도형, 강화학습, 생성형 모델, 이렇게 4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답을 알고 있느냐 답을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과 키를 통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맞추는 타스크가 있다고 하면 맨 왼쪽 그림처럼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고 키와 몸무게를 통해서 경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슈퍼바이즈 러닝이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키와 몸무게
스페이스에서 저렇게 군집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찾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비지도형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도형 비지도형 학습은 어쨌든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은 학습을 그 온라인으로 런타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경험은 좋았고 어떤 경험은 나빴고를 기억하면서 그 온라인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인데, 이거 수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 생성형 모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과거부터 있던 개념인데요. 이름을 따로 붙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확률 분포,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결합 확률 분포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결합 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가 있다는 얘기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그 표본은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돈 안 들이고 무한 생성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자연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교통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기법이 최근에 많이 발전되어서 생성형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이렇습니다. 이게 올 초에 나온 그 시장 규모 발표인데요. 그 AI 중에 지도형 학습, 그러니까 답을 알고 학습시키는 그 부분이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가 시장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알파고로 대변되는 그 강화 학습 부분은 아주 미약합니다. 저게 왜 미약한지는 뒤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빌리티 기술과 이 AI 기술이 융합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효용을 찾을 수 있겠느냐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빌리티는 네 가지 축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차, 공유교통, 멀티모달리티,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각 축별로, 각 요소별로 저희가 개념과 한계점 같은 것들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차량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조금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는 자율차보다는 훨씬 더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경쟁이 심한 편이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배터리 기술이 아직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터리 충전 시간이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는 시간하고 같아질 때 제가 살 것 같아요, 전기차를. 그 전까지는 저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모달리티와 공유교통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멀티모달리티는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 통행을 여러 개의 수단 통행으로 나눠서 끊김없이 연결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본능과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 갈아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끊김없이 그 수단과 수단을 연결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유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유 대신 미래에는 공동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가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가지고 해외에 비해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기술의 현 주소인데요. 이거 가트너사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모든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은, 첨단 기술은 태동기가 있고요. 그래서 태동기에 처음에 기대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같이 높이 기대가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뚝 떨어지는 시기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적인 효용, 기대치에 수렴해가는 지리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모든 기술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가트너사가 이걸 발표하는데, 여기 보시면 멀티모달 공유교통 떨어지고 있고, 자율차는 지금 바닥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현실 효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현실 효용에 안전하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모두가 집중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저 기대는 좀 저버리고 현실적인 효용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효용으로 빨리 도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 오늘 발표 자료에 UAM이 빠진 이유입니다.
UAM 아직 꼭대기까지도 못 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현실 효용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자율차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자율차가 혼자 스마트한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 인프라와 통합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더 똑똑해질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남는데요. 저희 건설환경 기반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로가 똑똑해져서 같이 협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차만 똑똑하면 되지 뭐 기존의 인프라하고 연계해 갖고 골치 아파질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 통신 기술이나 커넥티드 비클 기술이 이 자율주행 기술보다 현실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좀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정보를 자율차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로에 포트홀이 있는데 그거를 IoT나 도로의 서베일런스 장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감지를 해서 통신으로 차들한테 굳이 그거를 자동차가 그 비전을 통해서 인식을 해서 피해갈 필요가 없이 그 위치에 포트홀이 있다는 것을 모든 자율차가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그 후자가 훨씬 그 프로미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서베일런스 체계를, 감시 체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율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기술을 이제 고도화해야 되는데요. 이 학습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율차들이 이제 시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현실에서 모으는 데이터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생성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시급하고요. 뒤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에 대한 상황인데요. 전기차에 AI가 통합되는 방향은 제가 느끼기에는 배터리의 사용 방법이나 운용 방안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배터리의 재료를 바꾸고 뭐 이런 방법을 개발을 해서 배터리의 수명과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은 당연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용 차원에서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길게 가게 만들 것이냐 하는 연구들이 사실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AI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술은 가트너 사이클에서 아직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멀티모달 공유교통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인 통행 패턴을 파악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뭐 마스로 대변되는 멀티모달 공유교통 기술에 있어서 경로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그 경로를 추천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 모빌리티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반의 교통 패턴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수도권의 2,500만 인구가 움직이는 그 교통 패턴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데이터를 통한 예측 분석 기술이 AI 기술과 전맥이 되면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이 돼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빌리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지난 한 5, 6년 동안 했던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AI 기술과 모빌리티 기술의 통합을 위한 어떤 기본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하고 NRF, 한국연구재단 같은 데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서베일런스 시스템, 그 다음에 통행 예측 분석, 그 다음에 자율차 학습 데이터 생성 이런 연구를 진행 중에 있거나 종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서베일런스 시스템에서 교통 계측인데요. 물론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물체를 검지해서 교통량도 구하고 속도도 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굉장히 모형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엣지에서 컴퓨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제가 그런 단점 때문에 기존 방식 외에 교통 지표를 직접적으로 영상으로부터 추출해내는 가벼운 AI 기술을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한 상황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교통 밀도에 따라서 영상에 있는 교통 밀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평균 속도, 순간 속도의 평균들을 이제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나아가서 사실 교통 지표에서 서베일런스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지체입니다. 얼마나 차들이 제대로 통과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걸 재야 되는데 이거를 기존 방식으로 재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차들이 다 서 있으면 누적 지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직진 차로에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평평해지죠. 누적 지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조금 있다가 좌회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쪽에도 플랫해지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그 지체를 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그 현장 엣지 장치로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실험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교통량, 밀도, 속도, 지체 시간 같은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측 그 효율을 올릴 수가 있을 텐데 이 효율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학습용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럼 학습용 데이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에다가 교통량, 밀도, 속도 이런 걸 다 적어 넣어야 되는 사람의 힘이 필요한데요. 그게 비용과 노동력에 엄청난 그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페이크 기술을 한번 생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기술이죠. 페이크 기술인데 뭐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전적으로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학습용 데이터를 실제 사람 손 안 들이고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무한 생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테스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수집 체계가 구축이 되면 전역적으로 시티와이드하게 실시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센터에 관리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제 구성 요소 기술이 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서베일런스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면 여러 가지 교통 제어의 최적화에 사용이 될 텐데요. 뭐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교통 신호입니다. 제가 그 외국 대학하고 이제 공동 연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외국 교수를 한번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강남에서 차가 너무 막히니까 야 너희 나라가 IT 기술은 전 세계 최고라 그러는데 교통 신호등은 왜 이거 여기 비어 있는데 왜 안 열리고 빨갛게 돼 있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IT 기술 발전 속도의 발전 수준에 비하면 지금 신호 체계는 사실 많이 뒤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그 신호 체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서베일런스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화학습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건 고정 신호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강화학습으로 이제 최적화한 신호입니다. 당연히 하얀 부분이 다 차들의 대기 행렬인데 그 대기 행렬이 없어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다고 뭐 언론 플레이하고 만세 부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에서 성공입니다. 이게 현장에 장착됐을 때 정말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구성이 될 거냐는 아무도 전 세계에서 누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이걸 학습을 시키고 튜닝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학습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야 되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착오를 절대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튜닝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러면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최적화된 모델을 현장에 장착하고 사람이 모니터를 하면서 뭔가 이상 행동을 AI가 보이면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제어하는 사람의 개입을 통해서 또 배우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냐면 챗GPT가 5조 개의 문서를 통해서 학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으니까 완벽하니까 바로 서비스.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서비스하기 전에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화하기 위해 갖고 사람의 개입을 통해서 지도형 학습을 엄청 시켰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는 사람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들어가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멀티모달 그 마스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은 통행 패턴을 예측을 잘 해서 좋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통행 예측 부분인데요. 통행 예측의 기반은 통행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00만 수도권 인구가 있는데 그 2,500만 수도권 인구가 이동하는 모든 데이터를 조사를 통해서 구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돈이 많아서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왼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지금 현재 AI의 수준입니다. 자전거 여행하는 선글라스 모자 쓴 강아지 사진 그려줘. 그러면 오른쪽 그림처럼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중심 사업지가 2배 활성화되고 뭐 둘러싼 순환도로가 4차로에서 6차로 확장됐다. 그랬을 때 기존의 수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뀔 거니? 라고 물어보면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돈 안 들이고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2,500만 모든 통행자가 각각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 타고 직장 갔다가 버스 타고 외식하고 다시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갔다. 이걸 우리가 통행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500만 개의 통행 사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비용이 하나도 안 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차의 거동 모형 개발을 하고 자율차 운전 모델은 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요.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카이아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율차가 수집하는 직접 데이터는 한계가 있고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방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을 AI를 통해서 시뮬레이션과 AI를 통해서 해보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개념인데요.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물건도 떨어뜨려 보고 그다음에 뭐 일반 차들도 막 무례하게 운전도 시켜보고 그랬을 때 자율차가 하는 거동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 자율차를 학습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급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작은 결론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하고 이제 공공 부분 우리가 학계가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저희 시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관적 기대에 너무 올인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효용을 결정해 놓고 그 현실적인 효용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AI 기술이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뭐 스탠포드, MIT 같은 그런 미국의 유명 대학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이런 미주의 모든 원천 기술이 있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응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냐는 그 패스트 팔로우에 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미국의 AI 수준을 100이라고 놨을 때 우리나라가 한 40 정도 된답니다. 근데 실망할 게 없는 게 그게 전 세계 한 4, 5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머지 60%의 갭을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식을 좀 바꿔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우리가 리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는 이건 자율차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자율차 상용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나라가 작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스마트해지는데 적극 투자를 하면 자동차는 당연히 스마트해질 테니까 스마트카와 스마트 인프라가
통합을 통해서 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그 자율차의 상용화를 빨리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공 부분에서 특히 건설 환경 부분에서 많이 팔로우업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마지막은 저희가 있는 이제 학교인데 제가 그 AI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AI의 핵심은 수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앙대학교 공대 학장을 하면서 교수님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기초 수학 교육을 좀 공과대학에서 많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를 관철을 못 시키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교수님들이 다 자기들 전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선형대수 확률 통계 미적분학 이런 것들을 인텐시브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걸 뭐 2학기 3학기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짬을 못 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거 교육을 안 시키면 우리가 선도적인 그 리딩 그룹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학생들 교육에 좀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어떤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지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군비 경쟁이 시작이 돼서 그 엔비디아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그냥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도 여기 참여하고 경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고 나머지 그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아마 API를 이용한 B2B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거라서 여기에 그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체 솔루션 구축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건설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대학원에 그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는 많다 그럽니다. 우리 회사에 데이터 많아요, 뭐 이러는데. 근데 그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메시하고 쓸모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천 데이터는 대부분 다 메시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이거를 정제하고 레이블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벨을 붙이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돈을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적정 기술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송기민 교수님 발표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 AI가 모빌리티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그동안의 그런 거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 효용 가치로 바꿔서 현실 효용 가치를 높이는 데 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그 교통 상태 금지 체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자율 운전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든지 통행 예측을 분석하는 이런 현실적인 그 모빌리티의 그 기술을 높이는 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들이 이런 그 현실 효용 창출을 위한 자신감을 가지고 좀 기술 개발에 앞서 달라.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도 이런 그 자율주행 기술들이 그 도로 교통 인프라와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행 투자, 스마트 투자에 대해서는 즉 공공 부분도 할 역할이 많다는 말씀. 그리고 학계와 기업들은 이런 그 수학 교육이라든지 그런 그 민간을 이래 선도해 줄 수 있는 학습을 좀 이래 주도해 주시고 기업들도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하신 가운데 그 현실 효용을 말씀하시니까는 언뜻 생각나는 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말이 나오기 한 10년 전부터 보니까 그 신호 체계가 교통량의 흐름을 자기가 자동 센서로 측정을 해가지고 동서로 교통량이 많고 남북이 한가하면 동서 통행을 좀 허용 시간을 많이 주고 남북은 좀 신호를 짧게 주고 좌회전 교통량이 많이 그 누적이 돼가 있으면 좌회전 교통 신호를 좀 오래 주고 이렇게 자동으로 지능형으로 이렇게 그 교통 신호를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신호 체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지능형 교통 체계 선진국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교통 신호의 그 가지수만 많았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도로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연결 구간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그 역할은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장 심한 예를 들면 요즘 각 도시마다 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한데요. 아파트가 또 이 고층 빌딩으로 재건축이 되고 나면 아파트 입구마다 다 이 신호등이 하나씩 달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과천만 해도 과천의 그 좁은 길 한 2km 정도 되는데 한 6개, 7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하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전부 교통 신호를 하나씩 달아요. 그러면은 그 2km라는 그 도로를 통과하는데 옛날에는 한 3분에서 5분 걸리면 충분했던 것이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안전을 위한 그런 교통 신호가 이 속도감을 잡아먹는 이런 체계 이런 것들 해결하는 게 사실은 그런 그 효용치를 높이는 거고, 이런 AI 학습이라든지 이런 지능형 교통 체계도 사실 이런 현실 효용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우리가 통행 예측 분석을 해가지고 이 최적 경로를 찾아내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이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목표를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걸어서 5분 이내에 어디든 이 대중교통 체계에 접근하게 해준다는 그 대중교통 정책의 큰 목표를 세우고 거기 각종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역을 개설을 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교통의 편의성, 그다음에 속도감, 원활한 통행, 안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그 AI라든지 고급 우리 기술들도 좀 더 자기 이 목표 적합도를 높이면서 개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지 않을까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패널 분들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SK 마이서니 부사장님의 생성형 AI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분 정도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는 앞서 성기민 교수님께서 주로 기술적 관점에서 모빌리티 산업에 어떻게 AI가 활용되는지를 말씀하셨다면, 저는 주로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빌리티 서비스가 급부상한 건 제 기억으로 한 1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운 커뮤니케이션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했었거든요.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2010년도죠. 다음 지도 앱이 개발되면서 지도 서비스를 예전에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페이퍼로 봤거든요. 책으로.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도 앱이 개발되니까 그 지도 앱 위에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택시 부르고 또 대리 운전기사 부르고 또 자동차 렌트부터 시작해서 저희 SK는 티맵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시간 교통을 측정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된 게 스마트폰 덕분이거든요. 그게 한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2022년 12월에 출시되면서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죠. 저는 AI야말로 챗GPT를 기반으로 한 AI가 물론 모든 전 산업에 다 혁신을 만들어내겠지만 특히 모빌리티 시장에 많은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기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AI가 예전의 AI와 지금의 AI가 다르거든요. 아까 했던 강화학습이나 지도학습과 같은 그런 기술적 관점이 아니라 챗GPT가 촉발한 AI는 기존 알파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챗GPT잖아요. 앞에 챗은 채팅을 뜻하고요. 뒤에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기술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가 합해진 겁니다. 대화 기반의 GPT라고 불리는 AI 기술로 사용자가 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마트폰에 수많은 앱들이 얹혀지면서 다양한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기존 알파고는 바둑 시장에만 혁신을 만들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AI는 자동차에만 혁신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챗GPT를 가능하게 한 이 AI 기술은 마치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첫 번째 IT 플랫폼이 컴퓨터 기반의 웹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10년대에 있었던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이었었고, 그런데 알파고 AI는 기존의 AI는 그런 AI 플랫폼으로서 세 번째 IT 플랫폼이 되질 못했는데 챗GPT는 그걸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기존의 AI 기술은 코어 테크가 아니라 그저 서브 테크,
그냥 단순 부수적인 기술이었는데 챗GPT AI는 마치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기술들과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즉 세 번째 IT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다양한 산업에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챗GPT를 가능하게 한 AI 기술이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술 자체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자에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넷 서비스는 컴퓨터로 됐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것처럼 앞으로의 인터넷 서비스나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기계 장치들은 LLM이라고 불리는 기술 기반으로 전달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말이 IT 산업에서는 유명했어요.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먹어 삼킨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AI가 모든 것을 먹어 삼킬 것 같아요. 즉 AI로 인해서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하드웨어가 통제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아까 잠깐 손기민 교수님이 보여주었던 휴머노이드 로봇 기억하시죠? 피겨 AI가 만든 스타트업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에 챗GPT가 결합이 되면 로봇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올해 상반기에 발표했던 옴니버스 플랫폼, 아이작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에 있던 공장의 산업용 로봇이 챗GPT가 탑재되고 LLM 기술이 탑재되면 로봇 앞에서 그냥 사용자가 일반 우리의 언어로 대화하듯이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로봇의 작동 방식이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기능 요구 사항을 정의를 해서 그에 맞게끔 다 코딩을 해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지 작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계 장치의 사용 방법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BMW나 폭스바겐은 올 상반기에 챗GPT를 탑재했어요. 자동차에.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말을 하면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자동차 내에 있는 많은 대시보드에 있는 기계 장치들이 제어 장치들이 움직이는 거죠. 음악을 틀어주거나 에어컨 공조 장치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의 정보를 대화를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거죠. 대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작년도에 블로그에 아주 시사점이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두 번 놀랐다. 첫 번째 놀란 건 1980년대 휴레패커드에 가서 마우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GUI라고 불리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구나라고 첫 번째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탄생했거든요. 기존의 컴퓨터는 배워야 쓸 수 있어요. 아무나 쓸 수 없었거든요. 우리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동네 주변에 이찬진 컴퓨터 학원이 있었고 영진 출판사가 컴퓨터 책 썼는데 전유성 씨부터 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책을 집필했거든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워서. 지금은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TV만큼 쉽거든요. 자, 빌 게이츠가 1980년대에 놀란 건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보면서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서 컴퓨터의 사용 방법이 정말 쉬워지겠구나. 더 이상 컴퓨터를 배울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컴퓨터의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 보고 놀랐다는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 때문에 놀랐습니다.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건 스마트폰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2016년도 오픈AI가 설립된 해입니다. 그때 오픈AI 팀을 만나고 놀란 거죠. 왜? 뒤에 있는 GPT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기술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앞에 챗 때문에. 이제는 모든 기계 장치,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계 장치에 저 LLM 기술이 탑재가 되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마우스를 잡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연어로 대화를 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의 시대가 도래했구나라고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작금의 생성형 AI는 생성 그 자체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장치를,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환에도 정리해서 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챗, 대화형 인터페이스. 지도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도에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지도 앞에서 티맵을 실행하고 회사 근처에 자전거 수리점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2분 안에 갈 수 있는 자전거 대리점을 추천해줘라고 하면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뒷단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나한테 토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혁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LMM입니다. 라지 멀티모달 모델. 계속 AI 기술은 진화하고 있거든요. 작년도가 LLM의 한 해였다면 올해 상반기는 LMM의 한 해입니다. 가운데 랭귀지가 M으로 바뀐 거죠. 멀티모달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손 교수님의 오픈 AI의 소라, 달리 이런 이미지와 영상 생성 툴은 멀티모달, 즉 언어만 이해를 해서 글로만 토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진으로 토해내고 더 나아가서는 영상으로 토해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영상과 사진을 토해낸다는 건, 아웃풋으로 출력한다는 건 그 영상과 사진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즉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영상, 현상, 우리 물리적인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현상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건 테슬라에 탑재된 LLM이에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딱 멈추죠. 이건 자율주행 기존 AI 1.0. 그런데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가라고. 이게 LLM이에요. 현상을 이해하는 거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 손짓을 하면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현상을 이해한 거죠. 이게 LLM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좀 뭔가 이상해요. 갈 듯 말 듯 잠깐 멈춰 있죠.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손짓을 해요. 그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야죠. 왜? 이상하니까. 그게 LLM이라고요. 물리적인 세상에 발생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죠. 7살짜리 아이가 손짓을 하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야죠.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LLM이라고요. 즉 기존의 AI는 정확하게 현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학습은 하더라도 강화학습이든 지도학습이든 어떻게 학습을 하더라도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런데 LLM은 현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컨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거에 맞게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LLM이 올해 상반기에는 LMM으로 바뀌고 있죠.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바뀌느냐? LAM으로 바뀔 겁니다. LAM은 라지 액션 모델. 이제는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정보를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제어 장치하고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과 결합될 수도 있고 자동차하고 결합될 수도 있고 자동차와 결합이 되면 멈추고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죠. 빵빵거리게 한다거나 크락션을 울린다거나 아니면 라이트를 켜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까지 취해지는 게 LAM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시장은 작년에 LLM, 올해 상반기가 LMM, 올 하반기가 LAM으로 거듭나면서 내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 AI 기술이 보다 많은 산업에 스며들면서 다양한 산업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정리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IT, 인터넷은 그동안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2000년대 컴퓨터 기반의 웹, 그리고 15년이 지난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그리고 또 15년이 지난 지금 AI 기반으로 한 새로운 AI 플랫폼의 시대가 본격 개막되고 있어서 향후 앞으로 10년 이후의 AI 시장은 인터넷과 많은 산업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AI의 현 주소고, 특히 자동차나 모빌리티 서비스와 결합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수많은 모빌리티 앱들의 새로운 형태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혁신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2분 정도 초과됐는데 워낙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냥 들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 홍익대학교 교수님의 고신뢰 인공지능에 기반한 모빌리티 분석과 제어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발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일단 2004년에서 2008년에 있었던 일들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그 캐나다의 딥러닝 마피아라고 불리는 힌튼, 얀루큰, 조슈아 벤지오가 캐나다로부터 한 5년간 25억의 지원을 받아서 딥러닝을 실용 수준으로 올렸던 결정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요거의 성과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이미지 분류 대회에서 제프 힌턴이 2등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우승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2013년에 구글은 바로 힌튼이 만든 제자들과 만든 DNN 리서치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바로 인수를 해갑니다. 여기 이제 중앙에 웃고 있는 요 친구는 이제 일리아 서츠케버입니다. 원래 구글에 있었지만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따라가서 왔지만 이제 오픈AI라고 스카웃돼서 사실상 1대 1000 하는 이제 핵심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샘 알트만과 갈등을 일으킨 후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뉴립스라고 하는 학회가 상당히 좀 조용했었는데 이 이후로 갑자기 폭발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3,000건의 풀 페이퍼가 투고가 됐고요. 올해 소문에 의하면은 2만 건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왕성한 연구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부터 한번 교통 쪽으로 한번 융합적인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2019년에 지금 속도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구석기 기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신경망을 써서 서울시의 4,000개 구간들을 한번 다 예측을 해봤습니다. 구간의 이제 근처의 유동 인구에서부터 강수량 이런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한 90% 정도의 정확도로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긴 좀 그래서 저희는 도로는 컴퓨터 네트워크처럼 결국 노드와 엣지의 연결인 그래프 구조로 추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망들을 그래프 구조로 다 바꾸고요. 추상화를 한 후에 그러면은 각 구간에서 다른 구간으로 가는 비용들, 거리 그리고 각 구간에서 또 흘러나가는 교통량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전체 도로망에서 각 구간이 차지하는 중심점들을 다 계산을 해봤고요. 이것을 주요 특징점으로 삼은 다음에 학습을 해봤더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더라. 속도 예측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 기술들을 이제 써봤는데요. 예측 자체가 이제 좀 흥미가 저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만약에 혼잡하면은 도대체 왜 혼잡하냐는 거죠. 왜 막히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그래프 구조로 추상화되어 있는 이 도로망 구조를 다시 놓고 굉장히 혼잡한 도로가 있으면 반경 5km 내에 있는 인근 도로의 상황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소위 말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그 악명이 높은 여의나루, 출퇴근길에 굉장히 많이 막힌다라고 하는 여의나루에서 톱10 인근 도로의 상황들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실제 유의미하게 속도가 조정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신뢰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이 가능한 기술들을 현재 범부처 자율주행 사업단에 사고를 인지를 하고 사고에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이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트랜스포머의 이제 어텐션 구조를 쓰고 있는데요. 어텐션이 참 좋은 게 다양한 다각적, 다관점에서의 문맥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우수합니다. 원래는 이 자연어 문장이 있으면은 그 단어들의 토큰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 얘가 어떤 추론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화면에서 주변의 객체와 자율차와의 관계를 보면 되겠다. 그래서 화면상에 있는 모든 객체들을 저는 토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 차량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 실 주행을 한 다음에 만약에 취약 사항이 발생하면은 바로 버튼을 눌러서 사고를 데이터를 기록하는 이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 비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3차원 공간을 복셀 단위로 나눈 다음에 각 복셀에서 일어나는 각종 물리적인 값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로 학습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고 차량이 왼편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엔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뽑히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레카가 쭉 사고 차량을 향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주행할 때마다 이고 비에클 옆에 있는 복셀들이 빨갛게 표시되는 게 바로 어텐션이 높은 복셀입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이런 어텐션이 굉장히 높은 주변 객체들을 뽑아서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그럼 얘가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가졌냐, 속도라든지 상대 거리, 가속도 이런 것들이 언제였을 때 취약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실제로 뽑아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뭐에 쓰냐면은 페가수스라고 하는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양식에 따라서 그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사고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해석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핫한 이슈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면서도 안전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5월 달에 발표된 사이언스 논문에 의하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모델의 위협이 가해진다는 것은 결국 모델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고 환각을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재 기술들은 레그가 있습니다. 레그가 뭐냐면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인데 저희가 단순히 프롬프팅을 할 때 인풋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인풋에다가 정보 검색을 해서 관련 정보들을 더 입힌 다음에 LLM에게 주면은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놀리지 베이스에 대조를 해서 팩트 체킹을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리지 베이스는 상당히 구식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대단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리티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졌지만 프릭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발전하면서 상당히 고속으로 상황 인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Neo4j 같은 업체들은 상당히 확장성 높게 그리고 빠르게 놀리지를 참 거짓 오차가 없습니다. 참 거짓을 추론할 수 있는 놀리지 그래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실제 어떤 공격들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두 판다 사진은 다 판다입니다. 그런데 판다 사진에다가 살짝 노이즈를 끼워 넣었더니 인공지능이 요거를 기본이라고 하는 원숭이로 착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걸 포이즌 어택이라고 해요. 그럼 포이즌 어택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 요즘 재미있는 그런 기술 동향들을 보시면은 머신 러닝이 아니라 머신 언러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염된 데이터가 들어갔다라고 인지가 됐으면 그 데이터를 빼내고 모델의 성능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작권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볼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직접 학습을 하고 모델의 결과만 취합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연합학습 기술들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일부다. 더 크게 봤을 때는 인공지능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일부입니다. 얀 루쿤이 최근에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요즘 이제 박사를 할 사람들은 LLM은 이제 그만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게 굉장히 이건 오프 램프 기술이라는 거예요. 즉 지능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분야에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아키텍처와 알고리즘을 재점검하고 재검토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쪽에서도 한정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분야들을 잘 융합해서 접목을 하게 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분 아까 우리 윤 교수가 1분 많이 쓰신 거 저걸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김수영 현대자동차 상무님 모시고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송 교수님이 얘기한 이 AI 기술이 모빌리티에 현실 효용을 가지고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드풀링 아까 미래 모빌리티로 공유교통, 자율주행, 전기차 또 하나 뭐였죠? 그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저희가 한 게 라이드풀링이라고 해서 대중교통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같이 타고 가는 교통을 처음에 만들었고 지금은 통합교통 인프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전체에 거의 70만 가까운 사람들이 쓰고 있고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이 탑승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만큼 데이터가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한 걸 뒤에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하려고 한 거는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의 문제 중에 어떤 걸 풀까 했을 때 일단 뭐 많이들 아실 텐데 도시화로 인한 교통 혼잡, 그리고 인구 축소, 고령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15분 도시 얘기도 있고 대중교통만으로도 도시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거는 수요응답 교통이라는 거고요. 수요응답 교통을 선택한 이유는 온디맨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교통이 움직이는 형태. 이전에는 우리가 교통을 쫓아갔다면 그 반대인 거죠. 이 수요응답 교통에 기술을 입힌 겁니다. IT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기존의 대중교통을 좀 더 나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수요응답 교통을 선택을 했고요. 이거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본 건데요. 수요응답 교통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교통혼잡 완화, 환경보호, 편의성 증대, 이동 가능성 확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셔클이라는 서비스고요. 제일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자였습니다. 여기에 기술을 활용을 하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좀 더 서비스에 최적화시켜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기술 실증이 필요하니까 그 POC 같은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한 35군데 정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먼저 지역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오래 하면서 자동화된 솔루션을 여러 가지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돌아가면서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만들어낸 툴들인데요. 이건 뒤에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시간 최적 경로 생성입니다.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ETA, 그러니까 도착 예정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호출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같은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차에 태울지, 경로는 어떤 게 최적일지를 계산을 합니다. 기존에 많이 내비게이션 쓰고 있는 실시간 교통 정보 차량 그리고 저희 차량이 셔클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착 시간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AI 기반으로 수요 예측을 하면서 운영 경로도 최적화하고 운행 방식도 최적화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하기 전에는 지도 데이터 편집 툴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아까 이제 그 진행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정류장을 저희가 만들어보고 모델을 돌려봅니다. 그럼 이 지역의 정류장에 몇 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5분 내에 정류장을 다 만들자라고 하면 빈 구석이 나타나고 거기다 정류장을 추가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데이터, 행정 데이터 같은 것들로 수요 예측을 처음에 하고 이게 좀 더 발전이 돼서 이게 최근에 저희가 업데이트한 모델인데 이거는 라이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배차 정책과 실제 차량 운행 스케줄을 다 넣으면 지금 광교의 모습인데요. 어디에서 수요가 가장 많을지를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고 그 차량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탑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들의 대기 시간은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도보시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턴 기반 시뮬레이션은 기존에 저희가 DRT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광교에서 어떤 이동 패턴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왼쪽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특정 요일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걸 가지고 그 지역에 적합한 노선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 형태로 노선을 가져가는 게 적당하겠다라는 걸 추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 기사님들 차량은 어떤 스케줄로 운영을 해야 이들의 수요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를 모델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앞서 보여드린 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하는 거라면 이제는 수요를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행정 통계만 넣어서 교통 데이터 없이도 이 안에 수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추출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에 적용을 하면서 이제 이런 모델들을 만드는 건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이 기술을 좀 발전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떤 지역의 수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뭐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류장도 필요에 따라서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재미있는 사례라서 잠깐 가져왔는데요. 운행 효율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위에 거는 그 채워져 있는 게 그 지역에서 차량이 운행하는 스케줄대로 차량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렌지색 차트가 실제로 사람들의 수요입니다. 그러면 제일 왼쪽을 보면 오후 시간대에 수요는 높은데 차량이 다니지 않는 게 보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한테 시키면 조금 다른 부분들의 수요를 맞추면서 두 번째가 한번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고 여전히 저기 오후 시간에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개입을 해서 여기에 파라미터를 좀 조정을 시키고 마지막 모델로 실제 운행 스케줄을 만드는 걸 하기도 하고요. 아래는 이거는 이게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좀 스마트하게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거는 기사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저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게 저희가 시스템이 기사님들 스케줄을 지금 운행이 끝났으니까 뭐 차고지로 가십시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휴식 시간이 되면 그분들이 차고지로 자동으로 가게 되는데, 빨간색이 좀 빨리 도착하신 겁니다. 빨리 도착했는데 이분들이 도착을 한 다음에 도착했다고 안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휴식 시간이 길어지겠죠. 안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누르시는, 그래서 저 파란 점들이 떨어져 있는 게 오래 안 누르신 분들. 근데 저거를 저희가 좀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 파란 것들을 빨간 선에 맞추려고 이 기사님들에게 일찍 도착하시면 일찍 누르면 휴식 시간이 일찍 시작되고 그거에 따라서 돌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아래로 내려 0에 이제 좀 수렴하는 게 보이고,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하신 분들이 있을 때는 이제 UX에서 그 창을 띄워줍니다. 도착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은 막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과 AI의 전쟁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 앞서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해보면서 운행 방식도 노선형도 있고 완전 자유롭게 운행하는 방식도 있고요. 뭐 교통 약자를 위한 형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효과를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곳이 신도시인데요. 신도시들의 특징이 광역교통은 좀 발달이 되어 있지만 지성교통이 좀 취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GTX 같은 게 생겼을 때 GTX역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GTX역으로 가는 거점에 좀 쉽게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탄에서 그 GTX-A가 개통한 다음에 저희 수요가 좀 늘기도 했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김포시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역으로 집중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거점으로 연계를 좀 강화를 하고 지역 안에 신도시 안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좀 확보되는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도 양주 옥정 신도시입니다. 왼쪽이 지하철역이고 오른쪽이 그 거주지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나 요일별로 수요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노선은 사실은 사람들의 수요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동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물론 주말에는 줄을 수도 있지만, 근데 수용닭 교통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는 시간에는 차량을 적게 운영하거나 심지어는 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고요. 그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이 대부도인데 뒤에 이제 이거 설명이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은 대부도 영암 이런 곳에 넣었는데 사실은 신도시나 도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지금 네, 대부도의 모습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도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거 도보 시간, 이동 시간, 뭐 전체적으로 트립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이고요.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왔는데 저희 회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교통의 인프라를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나타나고 UAM이 나타나고 스마트 모빌리티가 나오면 아마 이제 그 수단을 부르려면 당연히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 그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플랫폼을 점점 더 발전시켜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상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사 및 패널 분들의 발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연사 패널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플로어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사 및 패널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하나씩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오영택이었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이 특히 이제 우리 교통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실시간 신호 제어에서 말이죠. 아까 보니까 그쪽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쪽에 네트워크에다가 저 신호를 이제 오토마이즈 시키는 그런 기술을 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그쪽 혹시 또 뭐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착오도 있어가지고 바로 적용을 못한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을 30년 전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고 그것도 실제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호제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문제입니다. 검지기에서 올라온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약하고 특히 루프 검지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적 촬영에서 잘 끊기고 영상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제대로 안 들어가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송 교수님 하고 계시는 그 알고리즘은 그쪽 제어 알고리즘을 쓰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가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실제 알고리즘은 제어 알고리즘은 좋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가 정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특히 이제 실시간 한 주기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주기가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주기에 해당 주기의 데이터를 정말 신뢰성 있게만 받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서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코멘트신가요?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가. 예, 원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말씀. 예, 우리 오영태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가뭉식 신호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고 뭐 국내 최고 전문가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존의 가뭉식 신호 체계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인풋 데이터의 그 정확한 수집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교차로 사업을 보면 저도 이제 같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교통 지표를 정확하게 검지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검지만 잘 되면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도 충분히 가뭉식 신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연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어떤 이 시오리나 룰 기반의 가뭉식 신호가 아니고 정말 AI가 그러니까 차가 막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경험이 많은 모범 운전자나 교통순경이 나가서 정리하는 게 제일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노하우를 가진 AI 에이전트를 한번 올려놔 보겠다라는 연구를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 기존의 가문식 신호 충분히 그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스마트 교차로에서 검지 체계만 완비가 되면 아마 그동안 오영태 교수님 연구하셨던 그런 방법론들이 아마 그 적용되는 시점이 금방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손상혁이라고 합니다. 아까 금방 그 김수영 장모님이 AI와 인간의 어떤 그런 컨플릭트가 있는 그런 예를 주셨는데 사실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보통 얘기하자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면 그러니까 믹스드 트래픽 시츄에이션에서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하는 차하고 사람이 운전하는 차들이 섞여 있을 때가 사실 제일 더 위험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그 움직일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따로 만들고
인간이 다니는 도로를 따로 만들어야 돼 분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가끔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그 자율주행하는 차량들하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들이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차량 쪽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차량 관련된 이야기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 나온 이후에 챗GPT를 사용자들이 정말 다양하게 쓰거든요. 일부는 악용, 오용, 남용까지 하죠.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그 이제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 연구소에서 실험실에서 쓰던 수준의 AI가 현장에 나와 보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패턴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치 도로 위의 변수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렉에 대한 RAG 같은 걸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추가 인입하기도 하고 혹은 파인 튜닝 하기도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더 정교한 그러니까 범용적인 LLM이 아니라 이제 스몰 LLM이라고 부르거든요. 더 작은 고도화된 LLM을 만들어서 다른 질문은 안 받고 나는 오로지 뉴스와 관련된 정보 탐색만 한다 이런 식으로 좁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RLHF라고 해서 실제 사용자들의 다양한 피드백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처럼 궁극적으로야 100% 자율주행차 즉 자동차가 AI 기반으로 운영되면야 변수가 최소화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인지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의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량 쪽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되게 재미있는 시도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을 거의 100% 완벽하게 한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농기구 회사 존 디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농기구 트랙터는 그 자기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만 운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변수가 없죠. 그거야말로 100%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처럼 아예 자율주행 100%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정을 하고 하는 방법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혼용해서 쓰는 방법 후자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기 위원장님. 네, 공학관리원에서 자율주행 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기입니다. 그 윤영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수요 예측, 교통 수요 예측할 적에 그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풀어야 될 이슈는 있지만 카톡을 보고 혹은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챗GPT가 활성화되면 거기에서의 대화를 보고 수요 예측하는 게 사실 가장 인어드밴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쪽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데이터가 접근이 어려워서 쓰진 않았지만 뭐 유동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뭐 버스 유동 인구를 가지고 한번 뭐 아마 이런 정도의 그 유동 그 인구가 있을 거다라고 좀 예측 인자로 한번 쓰긴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도로에서 차로 운전할 때의 그 이동과 플로우와 그다음에 실제 대중교통의 플로우는 이게 딱 이렇게 일치하진 않는 것 제 같더라고요. 질문은 예.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카카오톡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메시지. 그리고 저는 이제 챗GPT 하루에 1시간씩 이상 얘기하는데 이런 게 점점 많아지면 그런 대화 속에서 내가 오늘 오후에 어디서 어디로 갈 거다라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교통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예, 당연히 저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는 명시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송기민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공공 데이터 활용하는 투자를 적정히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공공 데이터 자료와 혹은 또 자기가 만든 자료를 그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는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주행 사업자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그 랩 이름이 공공 빅데이터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공공 데이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질문하신 데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계를 말씀드리고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이렇게 오픈이 안 되느냐?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데이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는 메시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메시한 데이터를 오픈했을 때 이 오픈하는 주체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이렇게 엉터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공공 데이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안인데요. 그 데이터를 오픈한 사람한테 그 면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가 이 민간으로 나가야 그게 이제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퓨리파이가 되고 여러 가지 뭐 레이블도 달리고 이러면서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지 공공 데이터 자체는 뭐 쌓아만 놓고 있으면 그게 효용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오픈해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지금 추가로 2분 더 질문을 요청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질문 요청하시면 저쪽 테이블에 마이크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사장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교통연구원 원장을 하던 신부용이라는 교통공학자입니다. 근데 아까 손 교수님 얘기가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교통이 많이 막힌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 처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좌회전을 할 때 프로텍티드 그러니까 다 다른 데를 다 세우고 나서 좌회전을 시키고 미국은 좌회전이 대부분이 그냥 언프로텍티드라서 그냥 빠져나가. 그러니까 좌회전할 때 3방향 교통을 다 막아놓기 때문에 도로가 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그런 비보호 좌회전을 못하냐 하면은 도로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가지고 좌회전이 쏙 갈 때 저쪽에서 오는 자동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미국처럼 언프로텍티드 그 레프트 터널을 못 시키거든요. 그러면 왜 도로가 넓으냐? 그런 건 이제 매기가 길어져서 안 하겠는데 그런 그 기본적인 게 깔려가지고 아무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시는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시죠. 그 기본적인 걸 아셔야 거기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부회장 맡고 있는 구현모입니다. 그 KT에서는 이미 2022년도에 부천시에 그 지능형 그러니까 카메라로 가지고 트래픽 예측하고 그거하고 이제 AI 써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걸 적용해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는 걸 했거든요. 국토부랑 같은 하는 ITS 사업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김수영 상무님이 아마 DRT 하면은 여러 지자체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지자체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디는 좀 이렇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받아들이고 어디는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혁신을 하더라도 결국 그거를 적용을 하려면은 정부나 지자체랑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이 그런 태도의 차이를 갖고 오는지 한번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듣고 싶습니다. 네, DRT 도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만나봤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은 거다. 근데 예산을 제일 먼저 걱정하십니다. 대중교통에 이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교통을 넣으면 또 보조금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추가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기존에 있는 교통에 들어가는 그 비효율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넣는 거를 원하는데 사실은 또 그게 민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는 안 건드리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만났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 그래서 정부 부처, 이거 국토부죠. 요청하는 것도 이런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지자체에 좀 더 어드밴티지를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아까 잠깐 언급만 드렸는데 영암 같은 경우는 영암구는 공공버스 그 국토부가 지원하는 공공버스, 벽지노선 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어촌 버스도 있고요.
그 기존에 있는 버스에 플랫폼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서 플랫폼을 도입을 했고 실제로는 수요도 더 늘어났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산을 시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 질문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쪽 테이블에 하나 질문 한 분만 더 모시고. 예, 제가 오늘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 2분기에 H100 엔비디아 칩셋을 파는 게 혹시 소속과 성함 그리고 질문자 지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대림대학교의 이주호 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관점의 질문은 우리 손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2023년 2분기에 H100 엔비디아 칩셋이 메타가 15만 대 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5만 대 사고 텐센트조차도 5만 대 샀는데 네이버가 1,500대 샀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AI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손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AI의 트래픽은 어떤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도 뭐 정확하게 AI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 뉴스는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 뭐 3만 대, 10만 대요. 예, 그렇게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은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 군비 경쟁에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500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격차가 있으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다른 해외 빅테크 기업하고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워낙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예정한 시간을 거의 다 육박을 했습니다. 8시 58분인데요. 2분 동안에 혹시 우리 연사나 패널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발언 하실 분 있으시면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그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주제 발표,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